오늘 발표할 내용은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사서 중에 한 책인 중용이라고 하는 경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태계 이황의 학문의 방식, 학문의 태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강의 목차는요.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의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요. 이어서 조선시대에는 중용을 어떻게 조선시대에는 중용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중용 연구사 맥락 안에서 태계 이황 선생님의 중용 연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어서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요.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자가 중용 장구 해석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형체와 그림자도 없는 것을 말한 것이 많고 아래 일상의 일을 말한 것이 좋고 위로 하늘의 도리에 통하는 일을 말한 곳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매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적고, 그러니까 논어 이야기들처럼 일상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관한 이야기는 적고, 추상적인 이야기들, 우주의 원리라던가 이런 형해상학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성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이론적인 성리학 체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용이 읽기 어려운 이유를 또 하나 더 들고 있어요. 뭐냐, 체제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 같은 경우는 한 구절로 이야기가 완결이 되고 한 구절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중용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전체 안에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고 이어서 단락을 이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체제상의 문제가 체제상으로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용을 주자가 말했듯이 어려운 중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럼 태계 선생님은 이 어려운 중용을 어떻게 읽었을까? 이제 문제 의식으로 이제 뒀는데요. 태계 선생님은 학문적인 체계가 성리학을 조선식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게 학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의 학문 자체도 성리학을 이제 수용하고 나름의 조선식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작업을 했고 중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주희가 제시한 성리학 체계에 맞춰서 중용을 이해해 나갔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네, 조선시대 그러면 이제 태계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학자들은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했을까, 어떠한 방식으로 주석을 달았을까를 이제 대략 분류해 보자면요. 대체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주자가 나눈 중용이 33장인데요. 그 전체에 대해서 다 주석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가 아니라 주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주석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장을 구분해서 전체를 해석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장절 구분 없이 그냥 중용이라는 책을 뭉뚱그려서 전체 주석을 한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가
도설, 그림을 그려서 중용을 설명하거나, 다섯 번째가 구결, 서기, 언해를 이용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주석을 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유형은 서술형으로 이루어지죠. 책을 쓰고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형식이고요. 네 번째는 그림, 도설로 하는 방식이고, 다섯 번째는 구결과 서기라고 하는 한글 번역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태계의 작업은 사실은 5번의 작업도 있고요. 3번의 작업도 있고 1번의 작업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중용을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중용 전편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왔냐를 보면은요, 중용 전편을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 전체의 장가절을 통째로 다 주석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중용은 주자가 주석을 한 중용 장구입니다. 중용 장구는 주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체계로 33장으로 분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3장으로 분절을 했다는 것 자체 안에서 주자가 보는 중용의 관점, 중용의 해석, 중용의 체계, 중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주희는 중용 장구를 33장으로 썼는데요. 주희 이전에 있었던 13경 주소 안에 속하는 얘기 정의 안에서 원래 중용이라는 책이 얘기의 한 편명이었거든요. 그 얘기의 한 편명으로 있을 때에 그 이전의 주석가들은 주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장절을 분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3장이지만 주자와는 다른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용을 어떤 형태로 장과 절을 나눌 것인가가 중용을 보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 전체에 대한 주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용의 장절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장절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자들은 주자학자라고 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한 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런 주석서들이 조선에도 대략 몇 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주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큰 기준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중용 전편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제 주석서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송, 원, 명대 성리학자들의 주석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덧붙여서 설명하거나 그 설명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두는 주석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하게 주위의 중용 장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용 장구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더 이어서 중용 장구 대전이라고 하는 더 세부적인 주석에 대한 이해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당연하게 주의 해석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인 관점을 훨씬 더 심화해서 이해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이런 이 두 가지 유형의 중용 해석에서 태계의 위치는 여기 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태계는 본인 스스로는 고유한 주자와는 다른 고유한 체계를 보여주진 않고 두 번째 입장에 이제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용 연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태계의 중용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해서 두 가지 기준이 제시할 수 있어요. 중용을 어떤 구조로 파악할 것이냐, 중용 장구 체제를 따르냐, 이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용 본문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리고 더 그 개념을 성리학적인 개념과 연결해서 어떻게 더 심화해서 이해하고 있느냐의 기준을 이제 들이대면 태계의 중용 해석 관점을 이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의 중용 해석의 특징을 이제 미리 제시를 하자면 중용 장구 분절 체제에 따라서 중용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용 본문의 개념을 성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태계의 중용 관련 저작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중용서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용서기,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중용지리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편집글입니다. 그 책으로 엮여 있진 않고요.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집글 중에 중용과 관련된 문답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중용서기를 보자면 지난 2023년 강의 안에서 이용호 선생님께서 사서서기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서서기의 하나인 중용서기입니다. 중용의 일부분을 취해서요, 한문 또는 한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용의 전체 구절은 실려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논쟁이 되거나 뭐 어려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한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용 전문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난해한 곳을 우리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해의 중간단, 그러니까 한자가 간간히 섞여 있고요. 그래서 언해의 중간단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용서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중용 장구에 의거한 번역입니다. 네. 두 번째로 태계 중용 사상을 알 수 있는 이제 문헌은 중용지리라는 이제 책인데요. 여기는 이제 태계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태계의 제자인 이덕홍이 태계가 제자들과 문답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태계의 주요한 해석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이제 간략한 이제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용과 관련돼서 이제 제자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문답을 했던 편지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편지들에서는 중용의 주요한 개념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저작들을 통해서 이제 태계 이황의 중용 해석과 그 사상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구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권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서서기의 사서서기는요. 아까 말했듯이 사서, 이제 논어맹자 대학 중용 네 권의 책에 대해서 언해 중간 단위로서 이제 한국어 번역을 시도한 책입니다. 여기 사서서기에서는 태계가 왜 자기가 사서서기를 지었느냐라고 할 때 저술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 네.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해석을 다 모아서 치사 선택을 해서 네, 하나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번역이자 정식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계집에 실려 있는 글에서 태계 선생님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학설들이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의 여러 학설들이 분분한 것을 보고서 중요한 것을 모으고 참고하고 조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헤아려서 생각하여 치사 선택을 한 것이니 여기 있죠. 본의를 얻어 한 뜻으로 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전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하나 뜻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 저술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학자들의 훈석을 모으고 교정하고
제자들과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연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해석을 모아낸 거죠. 그래서 태계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써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용서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중용서기의 특징은 구결 또는 국문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제 한글, 한문 병용하거나 순한문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서기는요, 이게 중용의 전체 전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절을 해석을 하긴 했지만 이 태계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책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주희의 중용장구의 장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희 중용장구 장절 체계를 적용을 했고, 다른 서기들에 비해서 현토 그리고 간단한 구절 해석이 중심인 것이 이제 중용서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서기는 주희 주석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본의를 얻어 한 뜻으로 기결하는 게 목표였다고 했듯이 중용서기도 이제 본뜻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본뜻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본뜻이냐라고 하면 주희 주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철학적인 견해, 여기도 태계 선생님의 철학적인 견해가 들어가지만 이걸 반영해서 성리학의 형이상학 관점에서 중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책인 중용지리를 보자면, 중용지리의 특징은 제자인 이덕홍과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문답인데 문답의 내용이 중용장구 체계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용장구 본문 그리고 주희 주석 중에 이제 29개조에 관해서 태계의 의견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용장구 장절 체계에 맞춰서 각각의 각 장마다 표제어들이나 논란이 되는 구절, 어려운 구절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중용 본문 그리고 중용장구서, 그 중용장구 대전이라에 실려 있는 소주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서기라는 책이 중용을 중용장구 의미 체계에 맞춰서 우리말 의미 체계로 풀이한 책이라면, 중용지리는 관련된 개념을 성리학 체계 내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적의 특징과 구분점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태계의 주요 개념들, 이제 앞서 말한 중용서기, 중용지리, 그리고 제자들과 이루어진 문답, 편집글에 실려 있는 태계의 중용에 관한 주요한 개념들을 태계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심도심설이라고 하는 중용장구서에서 주자가 특별히 중심을 두고 설명한 개념입니다. 인심도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근데 이제 중용장구서에서는 이제 다 성리학 개념과 성리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령 지각은 하나인데,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도심은 성명의 발음에서 근원해서 지각이 같지 않아 하나의 마음에서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중용장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모호한 말을 태계는 이제 이 중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성리학적 개념을 어떻게 더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를 보자면 중용지리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체이고 지각은 심의 용이다. 그래서 리와 기가 합하였으므로 허령 지각에 묘함이 있다. 리이므로 허하고 기이므로 령하다. 허는 심의 적이고 령은 심의 감이다. 적하면서도 감함으로 지각에 묘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좀 어렵고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보자면 이제 태계의 구도로 보자면 심의 이제 본체가 있고 심의 작용이 있는데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체에 해당되는 허는 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령은 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허는 심의 마음의 이게 적이고 고요함이고 령은 이제 마음이 이제 감흥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감흥하기 때문에 고요하면서도 감흥하기 때문에 묘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인심도심 그리고 허령, 지각, 리와 기라고 하는 이 성리학적인 개념을 이 중용장구서에서 이제 주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성리학적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본인의 체계를 가지고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자면 태계의 이제 작업은 중용장구서 그리고 소주에 있는 성리학 개념들을 이제 더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에 대해서 중용의 구절만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용장구서의 서 그리고 주석에 있는 내용들 성리학적인 설명들을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리학적 체계를 덧붙여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 이런 방식, 이제 태계가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의 한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 1장에서 나오는 중용장구 1장에 나오는 중하론 개념입니다. 중하론에서는 이렇게 첫 구절이 이랬죠. 천명지위성, 설성지위도, 수도지위교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이렇게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고 성을 따르는 것, 솔성이 도이고 도를 품절하는 것이 이제 교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요. 중용장구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태계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용지리라는 책인데요. 성을 일러서 체이고 중이고 인이고 은이라 하며 도를 일러 용이고 하이고 비라 하고 교를 일러 용이고 하이고 비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하늘이 멍한 성 그리고 성을 따르는 도 그리고 도를 품절하는 교, 성도 교라고 하는 이 중용장구에 있는 주요 개념들을 각각 체와 용, 중과 하, 비와 은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개념인 동시에 중용에 나오는 다른 개념들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은 도의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뒤에 이어져 나오는 도와 교는 각각 작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은 중에 해당되고 도와 교가 화에 해당되고 또 마찬가지로 성은 은에 해당되고 도와 교는 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용이라고 하는 구절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플러스 중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리학적인 개념을 다 구조적으로 집어넣어서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석의 방식도 성리학적인 개념 체계를 더 체계화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중용 이어서 중하론 이어서 이제 중용론인데요. 중용론은 이제 중하론이 중용장구 1장에 관한 내용이라면 중용론은 그 2장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주요한 문제가 중용과 중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용장구 대전이라고 해서 쌍봉요시라는 이 학자의 소주, 더 세밀한 주석을 가지고 태계가 다시 또 더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쌍봉요시의 소주에서 보자면 이 중용과 중하라고 하는 이 중하와 중용이라고 하는 두 가치가 가진 이치는 같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중용은 치중하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용은 천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각각을 이제 치중하와 천중용, 중하와 중용을 이제 안과 밖을 서로 기르는 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와 중용을 각각 중하는 같은 이치지만 가리키는 개념이 다르다. 중하는 성정, 앞에 1장에서 말한 성정이었고 중용은 덕행이다. 그래서 중하는 내면의 것, 안에 내면의 것, 중용은 덕행의 것, 외면의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는 잘못됐다고 해석을 해요. 이게 안과 밖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과 밖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치중하에도 천중용의 일이 있고 천중용에도 또한 치중하의 뜻이 있으니 서로 길러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서로 기른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계의 말은 쌍봉이 씨의 해석이 이 두 가지가 각각 안과 밖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치중하에도 이제 서로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안과 밖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중하에도 천중용이 있고 천중용에도 치중하가 있다. 그래서 태계가 봤던 포인트는 여기죠. 서로 기르는 도에 더 방점을 두어서 중용과 중하가 안과 밖으로 분리되는 것이라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안과 밖에 서로 기른다라는 거에 더 중점을 둬서 이 말이 서로 일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와 중용이 서로 안과 밖이 된다라고 하는 이 쌍봉요시 소주에 대해서 쌍봉요시 주석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이냐를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방식이 저도 태계 글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지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공부가 이제 부족해서 태계 글을 읽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태계와 제가 그 글에는 아마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PPT 자료는 좀 축약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태계와 율곡의 이제 논쟁이 보여집니다. 율곡 같은 경우는 글이 명쾌하거든요. 엄청 개념들을 딱딱 분리하고 개념 정의가 분명하고 이래서 읽으면 이해가 쉬운데 태계 선생님의 글은 약간 좀 두리뭉실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박절하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동시에 저런 의미도 포함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이 맞고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태계글을 보면서 이제 공부가 짧으니 이해가 어렵다. 이제 이해하려면 정말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 방식이 이제 전형적인 태계 선생님의 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의 글쓰기 방식을 취했을까라고 하면 뒤에도 이런 유형의 그 주석 방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저의 그냥 인상으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아직 밝혀진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인상 얘기하자면 학문적인 태도와 성품인 것 같습니다. 박절하지 않는 누구의 말에서도 옳음을 찾아내려고 하는 방식. 이제 그런 태도 방식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는가. 특히 주자의 해석 그리고 성리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 해석들을 다 포괄한 상태에서 성리학의 하나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해석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석 형식도 결국은 소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도 의견을 이제 이 소주의 장점을 찾고 소주를 이해할 수 있는 소주의 옳다는 지점을 찾아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용에서 좀 꽤 중요한 개념인 비은론 개념인데요. 이제 주휘는 비은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채용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체는 본체이고요. 용은 작용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 성리학의 개념입니다. 이제 채용으로 가서 분자의 도가 본체적 의미 그리고 현상적 사례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비은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에 해당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어린 필부인 부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도의 광대한 측면을 이제 용으로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인이야지만 짐작할 수 있는 음미한 측면을 체라고 설명해서 비은을 이제 채용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휘의 주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이제 이 태계가 문제로 삼았던 지점은 형이상과 형이하입니다. 형이상은 여기 이제에서 이 중용 장구 대전 소주의 이런 구조에 따르죠. 주자가 말하기를 주자의 의견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형이하자는 매우 강대하지만 형이상자가 그 속에 행하여 사물마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곳마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비라하였다. 형의 상자는 보고 듣는 것으로 미칠 바가 아닌 것이 없으므로 은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이 체와 용 개념에서 형이상과 형이하라고 하는 개념을 또 덧붙여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의 이 주석을 보자면 비은과 형이상과 형이한 도대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자의 이 말을 보고서 형이하자는 이제 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의 상자가 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비판합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이 드러나요. 비와 은은 도로 말하여 곧 형의 상의 리니 드러난 것으로 말하면 비이고 그 음미한 것을 말하면 은이라는 것이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듯 이제 형의 상과 형의 하를 이제 비와 은이라고 하는 용에 해당되는 비를 이제 형의 하에 넣고 체에 해당되는 은을 이제 형의 상에 넣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하는 이 주자의 해석 여지에 대해서 비판하죠. 왜냐하면 둘 다 형의 상과 형의 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제 태계 입장에서는 형의 상과 형의 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형이상이다. 네, 제가 꺼버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둘 다 형이상에 해당된다.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은과 비를 형이상과 형이하로 구분하면 두 가지 근원이 다른 개념들이 되고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입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에 대해서 주자 해석이 틀렸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드디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자는 태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면 주의 주석에 대해서 부연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것이 이것은 이 앞의 해석들, 주자의 해석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주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주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주자는 옹호한 채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견해가 나올 때는 이제 이 주석을 부연해서 더 설명을 해서 본인의 해석을 견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태계가 주자의 중용장구 그리고 성리학자들의 중용장구 대전의 소주의 내용까지들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는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의의를 이제 제시를 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중용장구 분절에 맞춰서 중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장구뿐만이 아니라 중용장구 대전 소주까지 이제 전체 텍스트 맥락 안에서 중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주위의 해석과 성리학자들의 해석 맥락 안에서 자신의 이해를 맞춰가려고 하는 작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용장구를 어떻게 분절할 것이냐는 택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용이라는 책을 어떻게 분절할 것이냐는 다른 학자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중용장구 분절은 그대로 두고 주의와 다른 독자적인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문답 그리고 편집글을 통해서 중용의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더 풍부하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은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해석의 다양성을 줄이고 하나의 의미로 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뭐냐? 주의 주석, 중용장구 대전 소주를 바탕으로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복잡한 성리학의 개념들, 성리학의 개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오고 더 포괄하고 덧붙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어 나가는 해석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중용 해석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텍스트 맥락 안에서 주자주 그리고 소조를 다 받아들이고 근데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견해가 생길 때는 주의의 견해를 가지고 옵니다. 주자의 원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해석이 옳으냐라고 하는 본인의 해석을 결정하는데 가져오는 건 이제 주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의 원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 해석의 의의는 보면 결국은 중용장구라고 하는 주자가 해석해낸 성리학적 체계의 책을 조선식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심화할 것이냐에 대해 기여했습니다.
개념 해석 그리고 이해 과정을 통해서 경전 해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성리학의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경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텍스트 안에서 주자주, 소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주자의 이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경학으로 책이기도 하지만 앞서 봤었던 그 어려운 개념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결국은 성리학의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형이상학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용은 텍스트로만 머물지 않고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여기 여러 번 나왔던 뭐 채용이라던가 인심도심, 이기 이런 개념들이 성리학적 체계 그리고 태계 학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리의 독자성이라던가 그 주요한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용에 나오는 개념들이 성학십도 그리고 성학십도 안에서 심통, 성정도, 성학도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용 자체 체계는 주자학을 바탕에서 이해하지만 그 개념들을 통해서 태계가 심통, 성정, 성학도라고 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나오는 성, 정, 인심, 도심 이런 개념들을 다 포괄해서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경전은 주자학에 맞춰서 이해를 했지만 중용에서 다뤘던 개념을 통해서 태계의 그 자신의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이제 전 예정됐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